법률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월 1회 법률 세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농대 졸업생, 재학생의 원활한 영농 영어를 위하여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두레텍스의 오창수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농수산대학교 강의를 맡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난 7월에 한번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세법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연금심의위원과 이제 서울의협동조합 세무자문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이제 기타 세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있으니까 또 실생활에 더 가까운 세금 얘기이고요. 아무래도 부가세, 소득세보다는 더 부드러운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법소부라는 세금이 우리나라 세수, 그러니까 세금으로 우리나라 예산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 세수 중에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근데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세금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세금이 가장 비중이 클까요? 국세 비중이 클까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어떤 세금이 많을까요? 많이 거칠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법인세를 많이 꼽습니다. 법인세. 네, 법인세, 왜냐, 뭐,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뭐, 대기업들이 세금을 뭐, 조 단위로 낸다니까, 뭐, 몇 조를, 세금을 뭐, 1조를 내네, 2조를 내네. 당연히 법인세가 가장 많을 거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답은 소득세가 제일 높습니다. 소득세. 이 그래프에서 보라색 부분이 이제 소득세 부분이고요.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법인세가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왜 많이 이렇게 거칠까요? 삼성전자도 많이 벌지만, 삼성전자의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도 많이 벌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직원들도 많이 벌죠. 다 이 직원들, 주주들, 이 사람들이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세까지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소득세에는 또 그냥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뭐 퇴직소득세까지 이제 다 소득세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세가 우리나라에서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단일 세목 중에선 소득세가 제일 최고죠. 그래서 22년, 23년까지는 세금이 그럭저럭 좀 잘 거쳤는데 24년에 세금이 세수 조달이 빵꾸가 났다고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국세 세수 목표보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법인세도 덜 거치고 부가가치세도 좀 덜 거치고 해서 세수 빵꾸가 뭐 한 20조가 냈나 30조가 냈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는 이제 세무사들이 요새 좀 바빠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세수빵꾸를 안 한다 하지만 결국은 세무조사나 뭐 기타 뭐 다른 방법으로 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세무조사 건수가 참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요새 많이 바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상속세, 증여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 두 세목 중에서는 상속세가 더 많이 거칠까요? 증여세가 더 많이 거칠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내는 세금이고요. 증여세는 생전에 주는 세금을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는데
돌아가셔서 물려받아서 내는 세금이 많을까요? 아니면 생전에 미리 줘서 세금을 내는 게 많을까요? 답은 증여세가 인원도 많고, 신고하는 인원도 많고, 세수도 더 많습니다. 보시면 상속세 신고 현황은 2019년까지만 해도 채 1년에 10,000명이 안 됐어요. 신고 인원이 9,555명, 그러다 11,000명, 뭐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18,000명인데, 그전에는 뭐 2029년까지만 해도 10,000명이 채 안 되는 복수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이 아주 작았던 세목 중에 하나였죠. 납부 세액도 뭐 2조 1천억 원, 뭐 이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21년도에 20년도까지만 해도 2조 7천억 원이었던 세금이 6조 5천억 원이라는 세금이 갑자기 불었죠. 21년도에. 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는 이건희 회장님이 20년도에 돌아가시면서 21년도에 상속세 신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용산세무서가 돌아가신 그 회장님 기준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이제 상속세 담당 세무서인데 그때 이제 세수 목표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뭐 공과 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악도 있지만, 세수에 이제 뭐 확보를 하는 것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만큼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21년도에 6조 5천억 원으로 세금이 이건희 회장님이 뭐 그때 뭐 5조를 냈나? 뭐 4조를 냈나?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쳤었습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주는 세금인데요. 증여세는 연간 신고 건수가 10만 건이 넘죠. 그 만 명, 돌아가셔서 내는 상속세가 뭐 만 몇천 건에 비하면 이제 증여세는 상당히 많고요. 증여세도 꾸준히 늘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작년에 이제 2조 7천억으로 이제 증여세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속세는 현재까지는 그 배우자가 계시면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부동산값 가격이 이제 이렇게까지 폭등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의 연간 신고 인원이 뭐 10,000명 채 안 되고 상속세는 정말 일부의 얘기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즘 뭐 강남 아파트 값이 뭐 몇십억까지 이제 올라간 마당에 상속세 뭐 10억 공제를 해준다 한들, 그래도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상속세 신고 인원은 꾸준히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 정의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을 양도라는 건 이제 유상으로 돈을 주고 판다는 얘기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이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이제 저희 아파트 20억인데 20억짜리 아파트 팔면 세금 얼마 나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도소득이라는 건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받냐. 그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냥 다짜고짜 저 아파트 20억 주고 팔면 세금 얼마 나요? 라고 하면 얼마에 샀는지, 또 보유는 얼마에 했는지, 또 주택이 이것 말고 또 있는지, 뭐 세율이 달라지고, 이제 양도 소득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아파트 값이 20억이라고 20억짜리 아파트 팔면 세금 얼마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뭐 19억 주고 사서 20억에 팔았으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올 테지만 1억 주고 사서 뭐 5억 주고 5억에 팔으면 그때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억에 팔면 세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이익이 났냐가 양도소득세를 가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 우리가 지금 현재 파는 가액 빼기 취득가액, 내가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일단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등등 기타 등등이 이제 필요경비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내가 얼마 동안 보유를 했냐. 그리고 주택이 이게 파는 게 주택이라면 주택이 이거 말고 또 있느냐. 에 따라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진짜로 내가 얼마의 이익을 받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또 양도의 개념 중에 양도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이제 매도, 교환, 뭐 법인에 대한 현물 투자, 그 자산을 그 유상으로 넘기는 건 다 양도로 봅니다. 굳이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그 매매 취득 원인이 매매라고 있어야지만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것도 다 양도의 유상으로 대가를 이제 받고 넘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현물 출자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현물 출자라 함은 법인을 설립을 할 때, 법인을 내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원칙이 내가 자본금 뭐 1억짜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현금 1억을 예금 잔액을 1억을 계좌에 넣고 잔액 잔고 증명을 뜬 다음에 이걸 이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의 효력이 발생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현물 출자는 내가 1억이라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농업회사 법인을 만드는데 농지가 한 1억짜리가 있다. 그럼 농지 이 1억짜리를 돈 대신 법인의 1억의 자본금 대신 이 농지를 내겠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돈 대신 출자를 하겠다, 현물로 출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물 출자인데요. 이 경우는 왜 양도를 볼까요? 내가 뭐 법인에다가 내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농지를 넘겼는데 내가 왜 그걸 양도를 볼까요? 아, 법인으로부터 나의 농지가 법인으로 넘어갔지만 나는 법인으로부터 대신 주식이라는 걸 받죠. 주식. 법인의 주식이라는 걸 유상으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양도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환불출자도 양도로 간주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것 중에 이제 뭐 연간 뭐 2%씩 해서 15년, 최장 15년이면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이제 양도라는 건 내가 사서 최소 몇 년 있다, 샀다가 뭐 바로 팔 수도 있지만, 물론 바로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샀다가 최소 뭐 몇 년 이후에 팔죠.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도 많이 될 텐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세금으로 실현을 한다고 하면 너무 이제 과도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제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하려고 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니, 공제를 좀 세금을 좀 깎아주자는 차원에서 만든 이제 공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장 30%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산 땅이 한 10억에 팔았다. 그럼 이제 9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9억의 양도 차익 중에 최대 30%, 그럼 3927, 22억 7천 를 공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9억 중에 2억 7천을 대주고 6억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계산하겠다라고 계산하는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된 내용이 이제 양도소득금액인데요. 이 양도소득금액에서는 기본공제, 이제 이 기본공제는 250만 원, 연 250만 원 그냥 기본으로 빼주는 걸 이제 기본공제라고 하고요. 기본세율, 세율은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세율은 뭐 네이버 같은 데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소득세 때 그 세율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은 이제 똑같습니다. 6%에서 45%인데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6.6%에서 최대 49.5%까지 부과됩니다. 근데 소득세 때에서 못 보던 세율이 또 있는데요. 뭐냐? 1년 미만의 단기 양도. 그러니까 샀다가 1월에 사서 뭐 12월에 팔았다. 이런 것도 1년 미만의 단기 양도죠. 이 단기 양도인 경우에는 세율이 50%입니다. 50%. 50%의 지방소득세까지 55%죠. 그러면 정확히 진짜 내가 이익 본 거, 만약에 1억 주고 사서 10억에 팔았다. 1억 주고 사서 뭐 11억에 팔았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10억 났다. 10억 났다 그러면 양도세율가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그럼 내가 남는 돈이 4억 5천밖에 안 되죠. 진짜 반 이상이 세금으로 뜯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1년에서 하루라도 지났다라고 하면
그 4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이제 44%고요.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농지를 말하는 건데 농지를 농사 지으려고 사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 근처에 살지도 않고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사서 비싼 값에 파는 약간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막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최대 45%, 6에서 45% 세율에 10% 세율을 추가하면 16%에서 55% 세율까지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건 내가 사서 나의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남한테 파는 경우는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인데요. 뭐 이런 경우는 뭐 걸리면 77%인데 걸릴 일이 흔치는 않아서 뭐 이제 70% 적용을 제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양도세 신고할 때 77%까지 세율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최대 뭐 55%, 뭐 일반적으로 이제 45% 세율 구간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 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농업인, 축산업인 여러 가지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무슨 혜택이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8년 이상 농지를 제촌 작용, 농지 근처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세금을 1억까지 깎아줍니다.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 세금을 깎아주고요. 축사용지, 어업용토지, 자경산지도 똑같이 연간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그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 5년에 2억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올해 양도세를 계산을 했더니 양도세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사서 뭐 10억에 팔아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한 2억쯤 나오더라. 2억쯤 나오더라. 라고 하면 2억쯤 나오더라 그러면 세금이 1년에 1억이기 때문에 2억 중에 1억 감면해주고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1억에 대해서. 그러면 5년에 2억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올해 1억을 받고 올해 땅을 이제 일부만 팔고 내년에 또 일부를 또 팔았어요. 올해 1억 감면을 받고 내년에 또 1억을 감면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세 번째 해에 또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서 또 1억 감면 받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벌써 2억이라는 5년 동안 2억이라는 감면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해에 또 땅을 팔아서 감면을 받으려고 했을 땐 그때는 한도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1년에 1억, 5년에 2억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1년에 2억, 그리고 5년에 3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농민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그 혜택이 너무 과다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한도가 좀 많이 줄었죠. 2015, 16년도 그때쯤 아마 줄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무튼 예전에는 세금이 1년에 2억, 그러니까 세금이 2억이 나오려고 하면요. 거의 양도차익이 5, 6억, 7억 이렇게 나야 이제 세금이 한 2억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농업인들이 작용했던 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졌던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거의 안 내는데 요즘은 이제 땅값도 하도 많이 오르고 또 한도도 줄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1억 한도를 이제 풀로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 작용농지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4년 이상 작용농지의 대토시 감면도 있고, 농업법인의 이제 농지 현물투자 시 감면, 농지 외 부동산의 2월 과세, 현물투자 시 2월 과세 등등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그 감면 2월 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란 건 이제 제한법, 여기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혜택을 주는 법이 다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법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거의 마지막쯤에 아무리 혜택을 많이 줘도 대신 한도는 이렇게 정해놓는다라는 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죠. 그래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를 보면 작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는데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주자가 8년 이상 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토지를 이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라는 이제 법률인데요. 다만 한도가 1년에 1억, 5년에 2억 적용받는다라는 거고요. 농지 요건은 전답, 과수원, 뭐 목장용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전답, 과수원
지목만 되는 건 아니고 지목이 대지라도 실질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실제 대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대지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대지라도 실제로는 농사를 졌다 그러면 똑같이 이 작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한 토지라면 도로라도 양도일날 양도세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다만 도시지역,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들이 있어요. 도시에 텃밭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재미를 많이 보지 않았냐라는 차원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있는 그 농지에 대해서는 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도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 있는 농지. 근데 이제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짓다가 만약에 뒤에서 좀 설명드릴 제촌 요건이 있어요. 이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8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양도일 현재 내가 팔 때 농지 근처에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8년 동안 주민등록 초본 띄워보면 주소 이전 기록이 다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농지 근처에서 8년 동안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이제 너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아들네 뭐 병원 다니느라고 아들네 집으로 이제 갔다. 그런 경우에도 8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이 이제 주민등록 초본으로 뭐 그런 게 다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8년 동안 농사를 다 지었는데 내가 팔 때 이게 지금 산다는 사람이 이거를 여기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난 농지는 못 사니까 여기 대지로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대지로 바꿔놓고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실제 졌어도 감면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양도일 날 반경 30km 이내에 살 필요는 없지만 양도일 날 현재 양도일이라는 건 잔금 청산일 등기 이전일 날 현재 농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살 필요는 없지만 농지여야지 이 감면을 해준다. 작용 요건이 이제 작용이라 하면 그 소유농지의 농작물을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라는 게 참 설명하기 애매하죠. 부부가 농사 짓는 경우에는 네 땅, 내 땅 구분 없이 남편, 배우자, 서로 부인, 남편, 서로 농사를 많이 짓는데 내가 2분의 1 이상 지었다라는 걸 입증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실제 제가 예전에 작용농지를 시청을 했는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새 다 이양기, 트랙터 이런 걸로 다 짓기 때문에 자기의 노동력이 2분의 1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시골에서 보시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계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을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대신 농사를 져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신 그 기계를 돌려주시는 게 2분의 1에 자기 노동력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2분의 1 자기의 노동력이 들어갔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옵니다. 근데 이제 법에는 자기의 이제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나는 농사 안 짓고 우리 남편 지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안 들어갔구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감면을 안 해줍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꿔도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미 8년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 당시 거주지를 옮긴 상태라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연세가 한 70대신 어떤 여자 아주머니셨는데 아주머니가 파주에서 고등학교 다니시고 그 20살 넘어서 이제 서울로 나와서 살다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계속 서울에만 사셨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분이 초등학교도 다녔을 나이에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막 옛날 그 원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떼어서 가져와서 보니 이분이 한 초등학교 다녔을 무렵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이 농지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실세무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소명을 했죠.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21살까지 화재에 살면서 이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 농사를 안 졌으면 뭐 했겠냐. 당연히 농사를 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세무서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안 졌다고 또 세무서도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20살, 21살 이후에 잠실에서 살았지만 초등학교부터 20살 때까지
8년 이상 살면서 여기서 농사를 졌다라고 인정받아서 감면을 1억을 풀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당시 여기에 사실 필요는 없지만 총 주민등록 초본이나 뭐 원적 이런 걸로 띄어서 이분이 주 농지 근처에서 8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라고 하면 한번 비교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자격농민이 농한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부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월급이 총급여, 1년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해는 농사를 안 진 것으로 봅니다. 실제 농사를 졌어도 농사를 안 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농민이 힘든 일도 하고 뭐 식량주권이라는 중요한 과업도 하지만 아무래도 힘든 일하면서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지 이런 다른 소득까지 있는데 이런 혜택을 줘야 되냐 에 대한 것 때문에 월급이 3,700만 원 이상에는 농사를 졌냐 안 졌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실제 졌어도 그때는 농사를 안 진 것으로 보고 8년 중에 한 마지막 해 월급을 3,7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한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해. 그러면 농사를 7년만 지은 것으로 보고 8년째는 농사를 안 진 걸로 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6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 때문에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10년도에 화성에 어떤 분의 양도세를 신고를 해드렸어요. 한 2억 주고 산 땅이었나? 한 8억쯤에 팔았나? 그래가지고 이때 이 양도세를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농사를 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죠. 농사를 안 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이제 살짝 들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인가 여쭤봤더니 화성에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교대 근무하는 날, 출근 안 하는 날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답이다 보니까 농사를 실제 벼농사는 그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는 날, 교대 근무해서 노는 날 농사를 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현장 가가지고 그 이장님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니 농사를 진 것 같기도 해요. 8년 중에 정말 뭐 다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원세무서 그 당시 이제 화성세무서가 없을 때라 수원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2억을 감면해달라 풀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 세무 공무원도 농사 안 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아자동차 그 생산직 직원이셨는데 9천 몇백만 원을 받는 사람이 국세청에서는 이제 다 알고 있죠. 이분 소득이 얼마인지 9천 몇백만 원을 받는 사람이 실제 농사를 졌을까 이제 의심을 많이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잘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해가지고 이분은 다행히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 농사 진 걸로 했는데 국세 공무원들은 자기가 이제 처리해 놓으면 이듬해 보통 그 다음 연도해에 감사라는 걸 받습니다. 감사. 뭐 국세청 뭐 감사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디서 이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오기도 하고 이제 감사라는 걸 받는데 이분 성이 고씨였어요. 고씨. 그래가지고 감사 대상 리스크 명단에 1번으로 떴더라고요. 1번. 고 땡땡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하시는 분이 아니 연봉 9천만 원 사람이 무슨 농사를 졌냐. 아니다. 우리 교대 근무했다. 그래가지고 그 기아자동차에서 교대 근무 일지를 떼어다 주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서 농사 진 걸로 다행히 인정받고 감면도 2억에 대해서 별다른 추징 없이 그냥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 연도에 월급을 3,7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농사를 실제 졌어도 안 진 걸로 보겠다라는 법이 이제 새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2010년도가 11년도에 신고했던 내용인데 아무튼 이런 법이 이제 생겼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는 아버지가 8년 이상 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속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1년 이상 경작하면 여기에 똑같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아버지가 8년을 다 못 채운 경우는 상속받은 사람이 나머지를 채워서 8년 이상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감면 신청 서류는요, 농지에 거주했다는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 변동 내역이 다 다른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년 이상 뭐 소유했다는 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그리고 농지원부, 농업일지, 농지원부가 없다고 그러면 농지원부가 꼭 8년 동안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를 졌다라는 걸 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원
자격증,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이면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아자동차 때는 인후보증이라 해서 그 이장님이 써준 그 확인서 같은 걸로도 인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1년에 1억, 5년에 2억이라는 한도를 적용받는데요. 69조의 자경감면이랑 70조의 농지 대토의 감면. 그러니까 대토라는 건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농사를 계속 짓는데 양도세를 많이 내라 그러면 농사를 계속 짓는데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69조의 자경감면이랑 대토감면이 통합한도라는 거죠. 통합한도. 그러니까 자경도 1억, 대토도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경에서 3천만 원 받고 대토에서 7천만 원 받고, 이건 가능한데 1억, 1억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 한도도 5년 내에 2억 한도도 통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토는 4년 이상 농사를 짓는 토지에 한정하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짜리 농지를 팔아놓고서 한 1억짜리 농지를 사면 그것도 대토냐? 농사를 거의 이제 안 지을 요량으로 다 팔아놓고 조금 사놓으면 그거 다 양도세를 감면해주냐? 그건 아니고, 이제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 이거 판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농지 가격이 판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지만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경작을 시작한 농지가 저 종전에 보유했던 농지랑 한 8년 이상이어야지 추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농지 대토도 3,700만 원 이상, 월급이나 그 사업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실제로 졌어도 농사를 안 진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저희 소개를 할 때 제가 서울우유협동조합 그 조합원 상담 세무사인데요. 조합원님들 많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이 이제 꽤 많이, 예전부터 이제 그 서울 조합원 하셨던 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임대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대 사업. 그러니까 주택도 임대하시고 아니면 뭐 원룸, 투룸, 뭐 빌라, 상가를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복식부기 의무자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는 실제 농사를 졌어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를 졌어도 농사를 지은 걸로 인정을 안 해줘요. 뭐 입법 취지가 이제 너무 부자들한테는 이제 세금감면 혜택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약간 좀 과혹하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하면 그 농지 소유주보다는 농지 소유주의 뭐 배우자가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의 출자 시 양도세 감면이 있는데요. 농업인이 개인으로 영농을 운영할 수 있지만, 농업법인, 요새 농업법인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뭐 어업조합법인, 아니면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회사 형태로 농업을 영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농사를 짓던 토지를 나는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농업회사법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넘겨서 나는 이제 그 농업회사법인의 주주로서 한번 이 회사를 운영해보겠다, 농업을 경영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 농지를 회사에 팔아서, 회사에 넘겨서 내가 그 회사를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실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농지 그대로 내가 농사를 질 건데, 농지 소유주가 법인이냐, 나냐, 내가 농지를 소유하냐, 주식을 소유하냐, 이런 형태가 바뀜으로써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뭐하러 내가 괜히 귀찮게 농업회사법인들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운영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 그러니까 농지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엔 100%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죠. 다만 이것도 연간 뭐 1년에 1억, 2년에 5년에 2억 한도가 있고요. 그래야지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번 운영해볼까 생각하지. 아니, 이거 뭐 세금 다 내면서 넘기라고 하면 누가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해보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농업인이란 모든 이제 그 세법에서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4년이든 8년 이상 직접 자기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이제 또 사후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사후관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이제
나는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농지는 법인이 갖고 있고 나는 농업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죠. 근데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토해낸대요. 아, 그러면 이 농지를 팔지 않고 내 주식을 파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면, 양도세에서 빠지겠네?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감면받은 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 경우에는 양도세를 똑같이 토해낸다. 또 농업법인의 농지 외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관리사, 농지 같은 경우에는 창고 같은 게 농지 외에 이제 농업회사법인한테 이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농업회사법인이 딴 사람한테 진짜 팔 때까지 양도세를 미뤄둔다라는 게 이제 2월 가세입니다. 일단은 양도세를 안 넘기고 농업회사법인이든 어업회사법인이든 이제 회사법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양도세 2월 과세 아니면 감면 제도의 이제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진 않지만 상속세 이제 예전에는 정말 굳이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나? 저도 이제 물론 제가 물려받은 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게 없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제 상속세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상속세를 이제 납부할 사람이 꽤 많아져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세금으로 바뀌었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 모든 이제 상속세를 강의하는 강사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피를 흘리는 사람,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이제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를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받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는 대습상속인과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왜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잔뜩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아놓고는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나 상속포기 이래버리면 그러면 상속 낼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상속 재산을 가져간 걸로 인정되는 사람한테는 포기했어도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지어줍니다.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라고 하면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인 건 법인이죠, 법인. 법인인데, 그러면 법인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론은. 여기 보시면 상속세에 의해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 넘어가는데, 이 상속인에게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에 대해서 그 상속인에게는 자연인만 상속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법인은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법인은 그럼 상속세도 안 내고 좋겠네? 가 아니라 법인은 법인세로 상속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법인세로 냅니다. 법인세. 말장난 같지만 상속세, 증여세라는 건 법인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법인이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된다고 하면 상속세, 증여세 대신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세금이고요. 상속 순위를 또 상속세를 얘기할 때 상속 순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순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천조에 상속 순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금에 관한 규율이 있고 상속 순위에 관한 것은 민법을 다 준용합니다. 민법에서 설명되어 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의 순위를 뭐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 순위를 설명드리면 1순위는 직계 비속가 배우자.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죠. 자녀와 배우자. 이 사람은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배우자. 만약에 자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 존속과 배우자는 만약에 제가 죽는다라고 하면 제가 죽었는데 저의 자녀가 없다. 또 결혼을 했는데 제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이제 배우자가 이제 이순위 상속인이 되고요.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제 재산을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같이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어, 1순위, 제 자녀가 있다고 하면 제 자녀와 배우자도 이제 똑같이 나눠야 되고, 어느 한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고,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저희 부모님이 없다. 부모님도 이미 다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요. 형제자매도 없다. 라고 하면, 사촌이 이제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지껏 상속세를 한 10몇 년 동안 신고해 오면서 동생이 상속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번 받고요. 대부분 이제 자녀가 받고 부모가 받는 경우는 간혹 있고요. 왜냐면 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제가 이제 성수기 신고를 했던 경우는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고 주식 투자만 하셨던 분인데 그때 2010년도에 뭐 대폭락이 왔는데 갑자기 쇼크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동생이 물려받았어요. 모든 거. 근데 이제 모든 걸 형이 이제 죽은 건 알았는데 모든 걸 다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뭘 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만 뭐 한 50억에 뜯었던 걸로 그냥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형의 그 재산이 막 또 나와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더 추징당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내용은 태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상속분을 결정할 때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에서 제가 죽는 날 자녀가 없고 임신한 배우자만 있다고 하면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잖아요. 실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부모님과 우리 배우자가 나눠야 되냐? 그건 아니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우리 직계 비속이 있는 것으로 보고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저희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습 상속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습 상속이라는 것은 비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추정 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를 대신하여 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숙상속과 또 연관지어서 나오는 건데요. 97년도에 괌 칼기 추락 사건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97년도에 인천에서 8월 달에 괌으로 가던 비행기가요. 갑자기 이제 남기류에 추락을 했는데 그 바람에 뭐 거기 탑승객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망자 중에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님의 배우자,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딸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거의 온 식구가 괌으로 이제 여름 휴가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괌으로 가던 여름 휴가를 갔는데, 유일하게 사위만 안 갔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뭐 아들의 자녀, 그리고 딸의 뭐 자녀까지 다 탔는데 오로지 사위만 안 탔고요. 한양대병원 뭐 의사였는데 그때도 뭐 교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뭐 무슨 수술인지 뭔지 때문에 그 비행기를 안 탔고 그 여름 휴가를 동행하지 않았고 나머지 식구는 다 그 비행기를 타고 추락해서 사망한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동시에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천억대 이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그 회장님의 재산이 사위한테 상속되는 것이 맞냐? 아니면 회장님의 동생들이 이 천억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게 맞냐? 뭐 어디 누가 물려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나요?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 회장님의 동생들이 상속을 물려받는 게 맞겠다 싶죠. 왜냐면 회장님의 동생들은 피가 섞였고 사위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정말 딸까지 죽었으면 사위는 남 아닌가요? 남뿐만 아니라 딸의 자녀, 그러니까 이 사위의 자녀들까지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하면 사위는 정말 남 아닌가요? 남? 근데 결론은 대법원까지 간 그 법정 다툼 끝에 사위가 100%를 상속받습니다. 그 동시에 사망한 경우엔 아버지가 딸한테 상속이 이루어졌고 딸이 그 사이에 남편인 배우자한테 상속이 이루어졌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습상속의 이론인데요. 그래서 그 전액, 그 1,000억이 넘는 재산 전액을 이제 사위가 상속을 받았고, 그때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그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에 한양대병원 그 의사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1,000억의 재산을, 라고 해놓고 환원 안 했죠. 나중에 MBC가요. 그 후 뭐 이런 걸로 이제 쫓아갔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사회에 환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의 분할인데요. 상속 재산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도 다 상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빚도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지정 상속분이 있고, 뭐 법정 상속분이 있고요. 대부분은 상속분할 협의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은 형이 가져가고, 뭐 집은 막내가 모셨으니까 막내가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법정 상속분대로 자녀는 한 명당 1, 그리고 배우자는 1.5의 이제 비율로 상속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이라고 해서요. 이제 뭐 구하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는데, 뭐 방임, 뭐 학대,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뭐 방임, 유기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법을 내년에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속세는 그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가 있는데요. 인적 공제는 이제 기초 공제 2억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입법 예고안에 기초 공제 2억에 자녀 공제를 한 명당 5천이 아닌 5억씩 해주기로 그 예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는 기초공제가 2억이고요. 자녀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 2명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 하면 1억. 그래서 기초공제 3억이 있는 거고요. 배우자 공제는 뭐 5억에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10억까지 세금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억, 5억 하면 8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1억 해서 3억으로 공제를 받거나, 일괄공제라고 해서 일괄공제가 5억인데 그냥 나는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안 받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5억 공제를 받을래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공제를 100%다 해준다. 라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이 유지할 수 있고요. 자녀가 한 명만 그 입법 예고한 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자녀가 한 명만 있다고 하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5억, 7억에 배우자 공제 5억, 12억까지 공제가 되죠. 그 자녀가 2명이라 그러면 5억 곱하기 2에서 10억에 기초공제 2억, 12억에 배우자공제 5억, 그러면 17억까지도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인적공제고요. 이제 물적공제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뭐 동거주택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납세 의무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우리나라에서 산 거주자냐 아니면 외국에서 산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외국인, 내국인, 뭐 스미스네, 뭐 무슨 다카시마네,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다케시마네, 뭐 이런 다카시마네,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183일이라는 건 365일의 반절이죠. 반절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은 거주자. 그리고 우리나라 오창수지만 우리나라에서 183일을 안 살았다고 하면 비거주자.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따집니다. 외국인, 내국인으로 따지지 않고,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입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산다라고 하면 거주자고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외국에서 지금 계속 주재원으로 나가 산다라고 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한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외국의 부동산까지 다 상속 재산이 되고요.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인데 뭐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이민 갔어요.
유인 갔는데 우리나라에 아파트 한 채는 남겨놓고 이민을 가셨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만큼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걸로 치지만 그래도 상속세를 매기겠다. 최대한 과세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제도인 거죠. 비거주자라도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고 가지가 뭐 이런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상속세는 또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부라는 게 다 같이 싸잡아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억 재산을 남겨서 아들 두 명이서 5억 5억 나눠 가졌다. 5억 5억 둘이서 나눠서 5억 5억 나눠 가졌는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알기 쉽게 그냥 2억 2억 나왔다. 4억이 나와서 2억 2억 내기로 해서 실제 남는 재산은 3억씩 남았다. 4억씩 남았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근데 이제 동생은 세금을 2억을 냈는데 형이 목 틀렸어요. 5억 받아가 놓고 어디다 숨겨놓고 2억의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그 동생한테 너 5억 받았으니까 2억 네 세금 낸 거고 아직 그래도 3억 남았네? 그래도 2억 내? 하고 이제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이 상속재산 중에 7억을 가져가고 2억, 2억 세금을 내기로 했다. 동생이 3억 받아간 중에 2억은 세금을 내고 1억은 남았다. 근데 형이 2억을 안 냈다라고 하면 이제 동생이 실제 가져간 건 1억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연대 납부 책임의 의무는 1억이다. 자기가 가져간 재산에 부채를 빼고 상속세를 납부를 했다면 그 상속세를 뺀 실제 가져가는 돈만큼은 물릴 수 있다는 게 연대 납부 책임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돌아가셨다. 오늘이 9월 19일이죠. 9월 19일에 속한 달의 말일, 9월 30일로부터 6개월 뒤.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인가요? 3월 31일까지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상속세 웬만한 세금은 다 말일까지입니다. 말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3개월이니까 웬만한 세금은 말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신고, 납부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고, 납부.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납부는 그럼 언제예요? 납부도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또 설명하다 보면 상속세는 약간 좀 특이한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신고납세 세목. 신고납세 세목이라는 건 우리가 신고를 하면 이 신고 자체가 성실을 하다고 추정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이제 신고납세 세목인 거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가납세 세목입니다. 부가납세 세목이라는 건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만 국세청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우리 신고가 맞는지 틀린지 검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일반 납세 세목,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샘플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한 것 중에 뭐 대기업 정도, 법인세라면 대기업 정도만 조사를 하는 거고요. 뭐 소득세라면 그 중에 뭐 극히 일부만 세무조사를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상속세, 증여세는 100%다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의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 모든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현금 납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유일하게 물건으로 받아주는 세금이 상속세예요, 상속세. 그저 그럴 만한 게,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내가 세금 납부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내가 세금 내기 싫으면 돈을 안 벌면 되잖아요. 법인도 돈을 안 벌면 되고, 소득도 안 생기면 되고, 안 팔면 되고. 그런데 상속세만큼은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아버지가 그리고 물려주신 게 다 죄다 땅이고 농지고 부동산이다. 현금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그럼 어떡하냐. 나 그 체납되고 연체하라는 거냐.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물건으로 가져갈게요. 농지로 가져갈게요. 건물로 가져갈게요. 하고 이제 건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물납할 수 있다는 것 유일한 세목이 상속세. 왜냐하면 납부 시기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속세만큼은 물건 또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세무서라는 세무서가 있는데요. 그 영등포 세무서를 가보면 일반적인 관공서 건물 같지가 않아요. 그 건물이 예전에 예식장 건물이었는데 그 예식장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이제 부동산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예식장 건물을 그 상속세를 이제 돈 대신
그 예식장 건물로 세금을 낸 거예요. 상속세 계산의 흐름도를 보면요. 상속재산가의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그 돌아가신 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음아파트인데 음아파트가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는 13억이라는데 이 아파트가 24억에 팔린 게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24억이에요. 그 시가를 과세가액을 보겠다라는 거고 그 시가를 평가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과세 재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장학재단에 이제 뭐 출연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재산에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또 빼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전증여 재산을 더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이라는 건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 10년 전, 상속인 외자는 5년, 증여한 게 있다면 이걸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요. 상속재산에 합산해요. 그래서 다시 상속재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한 게 있다면 증여세를 빼줘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느냐? 상속세 세율을 봤더니 상속세 세율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억 40%, 30억 초과는 50%래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재산이 25조인데 상속세가 12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30억 초과니까 50%니까 반절이 세금 나올 만하죠.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돌아가실 수 있는 뭐 상속기를 뗄 수 있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뭐 저기 뭐 6개월 못 사신다. 뭐 급성암이라서 6개월 못 사신다. 그러면 미리 증여를 다 받을 수 있죠. 증여도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기 때문에 세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증여를 미리 다 받아서 30억 초과 세율을 적용받을 걸 30억 이하로 나눠 가지면 세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50% 적용받을 세율을 적용받을 일이 없죠. 다뭐 적당하게 미리 다 뿌려버리면 미리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뿌려버리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걸 국세청에서는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 현재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그 상속인에게 상속한 게 있다면 그거를 다 와서 가져와서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한 다음에 그래서 50% 세율로 계산을 한 다음에 만약에 40% 세율로 그 증여세를 낸 게 있다면 40% 세율로 증여세 낸 거를 빼주고 추가적인 10%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죠. 안 그러면 세금을 미리 돌아가실 것 같다. 언제 돌아가실 것 같다. 뭐 진짜 6개월 못 사신다라고 하면 미리 다 증여를 해가지고 다 뿌려버린다고 하면 이 누진세율 50%의 세율을 뭐 이렇게 뭐 40% 세율을 회피할 수가 있죠. 세금을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죠. 국세청에서 그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해서 사전증여 재산을 다 합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뭐 한 80 몇 세 되셔서 앞으로 아무리 10년은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면 증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네? 어차피 다 10년 뒤에 다 합산할 건데 현금이라면 그렇죠. 현금이라면 증여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금 재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24년에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 24억이라고 평가해서 그걸로 증여세를 냈는데 아버지가 10년 뒤에 돌아가셔서 그때 10년, 뭐 9년쯤 뒤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음아파트를 봤더니 음아파트가 그때 한 40억쯤 됐대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40억일까요? 24억일까요? 24억이라는 거죠. 24억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세금에 추가적인 세율을 적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신 날 현재까지 재산적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건 사전증여가 맞고요. 현금 같은 거는 재산적 가치가 안 올라가죠. 계속 10억, 현재, 올해 지금 10억도 10년 후 10억, 똑같이 10억이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메리트가 없다. 돌아가신 날까지 재산이 많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상속세율이 30%예요. 그리고 또 상속세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한 것도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이라는 두 가지 방식 중에 유산세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25조인데 세금을 12조 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홍라희 여사님께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이건 관심 없잖아요. 그냥 재산이 25조니까 12조 세금이야. 이거지. 뭐, 이재용 회장이 얼마 가져갔다고 세금이 줄고, 홍라희 여사가 얼마를 더 가져갔다고 세금이 더 줄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돌아가신 날 현재, 그리고 10년 이내에 합당한 거 뭐 다 합쳐서 그냥 재산이 25조기 때문에 세금이 12조가 나오는 게 유산세 방식이고요. 유산 취득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25조 중에, 어, 이재용 회장이 한 20조쯤 가져가고, 홍라희 여사는 1조 가져가고,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뭐 형제, 뭐 누나들, 동생들이, 뭐 누나들이 뭐 1억씩, 1조씩 가져갔다라고 하면 세금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금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조금 가져간 사람한테는 세금이 조금 나와야지 다 똑같이 재산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어떻게 내고 나눠갔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변동이 안 된다고 하면 뭐 굳이 나눠야 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산은 나누어야 세금이 줄어들도록 만드는 게 보다 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유산 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수가 한 30%가 40%가 준대요. 세금이. 그래서 말은 이제 그렇게 줄이겠다고 했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안 그래도 세금 부담하는 판에 더 줄여줄 수는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이제 영농재산가액을 한도가 한 30억, 계속 30억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한 20억에서 30억, 몇 년 전에 이제 30억으로 올라와서 30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한국 계시일로부터 이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빡세졌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이었나? 뭐 몇 년 전부터만 가지고 영농이 동사됐었는데 8년으로 늘었어요. 아버지가 8년 전부터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서만 그 영농상속공제를 해준다. 나머지는 웬만한 그 내용이랑 다 똑같고요. 뭐 30km 이내에 타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아까 법인은 증여세를 안 받는다고 하잖아. 네, 비영리법인 중에 증여세를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있어요. 예외적인 얘기고요. 대부분의 법인은 증여세 대신 그 법인세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되게 복잡하죠. 뭐 유형, 무형의 재산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뭐 그냥 증여란 남에게 타인에게 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되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이라고 했더니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10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1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봤더니, 이거 10억대를 1억에 팔았네? 그랬더니, 이거 증여야. 그랬더니, 무슨 증여야? 난 아들한테 싸게 판 건데, 팔았지. 양도세 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거 뭐지? 법이 약하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10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았다. 그러면 30%인 3억은 빼주고, 그러면 7억까지 양도한 거는 오케이. 7억, 근데 양심껏 7억까지는 인정해 주려고 그랬더니 1억에 팔았어? 그럼 1억하고 7억의 사이인 6억은 증여세로 물리겠어. 라고 하는 게 증여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증여의 정의가 되게 복잡해졌죠. 뭐 유형, 무형, 뭐 재산의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해졌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증여를 회피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막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다 증여세를 물리겠다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죠. 상수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이제 납세 의무를 정했는데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산만 증여세를 물릴 거냐, 아니면 외국에 있는 재산도 물릴 거냐. 해외에서는 뭐 영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는 증여세가 거의 없어요. 증여세가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캐나다에서 뭐 호주 가서 저기 증여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증여세를 그런 식으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의제라는 게 뭘까? 의제. 의제는 실질이 그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보겠다라는 게 의제죠. 그래서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뭘까요? 내 명의를 그 남의 명의로 살짝 돌려놓는 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라는 건 내 명의만 살짝 돌려놓는 건지 실제 준 거 아니죠. 준 게 아니라 명의만 맡겨놓은 건데 준 걸로 보고 징역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벌금의 성격입니다. 벌금. 이게 이제 뭐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 등록, 명의개설 등이 필요한 재산. 뭐냐? 등기 등록. 등기라고 하면 뭐 부동산 등기 아니면 뭐 자동차 등록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부동산은 왜 제외하냐?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과태료가 이미 충분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 남의 명의로 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옛날에 제가 그 세무법인 다닐 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의 담당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2008년도에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데 삼성전자의 사내 변호사 임원 출신인 그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라는 분이 이건희 회장의 명의신탁 주식이며 이건희 회장의 뭐 비리 같은 걸 다 언론에 공개를 했죠. 정의구현 사재단이랑 같이 공개를 했죠. 그때 에버랜드 뭐 삼성전자 주식이 이건희 회장 명의가 아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윤종영 부회장 뭐 등등등등 여러 사람 명의로 딱 그 명의만 어떻게 몰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회피를 했다. 세금을 많이 회피를 했다.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삼성 SDI 법인세를 신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신고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냐 국세청이 질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명의신탁 증여 의제로 증여세를 물려야 되는데 모든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뭐 공소시효 같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범죄 행위 공소시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소시효가 10년 이내, 5년 이내 뭐 이런 것처럼 증여세는 15년인데 15년에 이미 15년 전에 명의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증여세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혈입성으로 그냥 주식을 다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 주식을 어떻게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표시를 해야 되냐 뭐 이거 뭐 논란이 있다가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삼성 SDI 주식을 그런 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삼성 SDI 이제 뭐 관계자들이랑 이제 뭐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뭐 신고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삼성 미전실이라고 해서 예전에 삼성 뭐 미래전략 국정원보다도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전실이 국정원보다 정보력이 더 뛰어나서 김용철 변호사가 곧 조만간 터뜨릴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터뜨리면서 그냥 내 주식 그냥 한번 요거 한번 먹고 다 찾아오면 되니까 어차피 세금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터뜨리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금 한 푼도 없이 그냥 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이건희 회장 앞으로 이제 주식을 찾아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년이 만약에 공소시효,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이 공소시효랑 똑같은 말이에요. 세법에서는 제척기간인데 그 제척기간이 이제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 는 이제 증여세를 엄청 많이 이제 가상대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이 물었을 텐데 이제 15년이 넘어서 세금 없이 다 찾아왔다라는 거고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 상속은 일반적인 법률 행동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돌아가시면 내가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그냥 상속이 이루어져요. 물론 내가 안 받겠다고 해서 이제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면 그냥 재산이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징역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 받겠다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지 징역 계약이 유효하게 법률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징역 계약은 진짜 실제 있었던 건데 202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 1월 1일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로 와봐. 야, 내가 다주택자나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야, 네가 이거 집 가져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 가져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세무사한테 찾아와서 잠실에 무슨 아파트 이거 세금 얼마 나와요? 증여세 한 2억쯤 나옵니다. 그랬더니 세금 많이 나오네요. 그럼 2억이 지금 당장 없으니까 자기 집을 전세를 빼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 집이 이제 뭐 전세가 5월 달에 빠지니까 그때 그러면 그걸로 세금 내고 가져와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했는데, 정작 5월 됐더니 그 집값이 또 오른 거예요. 2020년도 집값이 그렇게 계속 올랐죠.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어요. 그 세금이 이제 5월 때 다시 찾아와가지고 세금이 얼마나요? 그때는 분명히 2억이었는데 지금은 세금 3억 나와요. 몇 달 사이에 세금이 1억이 올라갔는데 1억을 또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아니, 증여는 계약이라면서요. 증여 계약서를 1월 1일 날 써놓은 걸로 하고 신고를 할 수는 없나요? 이럴 수 있죠. 증여 계약서를 1월 1일 날 작성한 걸로 해서 1월 1일 날 그러면 작성했으면 세금 2억만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증여 재산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면 증여 계약일이 1월 1일이라도 만약에 실제 증여 재산, 증여 등기를 하는 게 5월 31일이었다고 하면 5월 31일 날 증여가 일어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된다는 거죠.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에 증여세만 몇 번을 계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땐 나중엔 또 3억이라고 했다가 그때 또 올라서 뭐 나중에는 뭐 4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이 그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증여세가 몇 번이 계속 변동됐던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었잖아요. 제가 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아직도 유효한 거니까, 만약에 혹시나, 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썼던 방법인데, 공교롭게 어떤 할머니가 매우 안 좋으셔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그 아파트 판 돈을 자녀분도 이미 할아버지셨는데, 그분한테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원래 브라질에 살던 분이셨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급히 귀국을 해서 그 재산을 한 20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 매매 대금을 이제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를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20억 중에 세금을 7억 얼마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억 중에 7억 내고 본인 앞에서 손에 쥐는 세금은 7억뿐이 남죠. 그러면 아니면 이분 손에 돈을 20억을 쥐어주게 하려면 한 30억쯤 증여를 해야 세금 10억 내고 20억이 남겠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20억쯤 되는 그거를 먼저 표 같은 걸로 숨겨놓고 그냥 브라질로 돌아가 버리시라고 했어요. 몇 달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라. 그래서 이분이 증여세 신고를 해놓고 브라질을 가버리시고 물려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물려받은 사람이 한국에 없죠. 그리고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증여자, 어머니가 다른 돈으로 GS를 납부를 했죠. 그래서 이거로 세금을 줄였던 게 한 4억 정도? 3억? 4억 정도 세금을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직도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상속세는 이제 증여일,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었죠. 근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9일 날 증여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가 증여세 신고 납부일입니다. 증여세 계산의 흐름을 보면요. 상속세랑 똑같이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1월의 시가, 5월의 시가, 뭐 9월의 시가가 계속 변동했던 거죠. 증여일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공익법인 등의 출연한 재산은 다 똑같이 빼주고요. 세무액 빼주고요. 그리고 증여재산을 가산을 하는데 이게 뭐냐? 증여일로부터 동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합치지 않는다 그러면 1억 줄 거를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 주고 다음 달에 또 한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 한 1,0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누진세를 다 회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9월 19일 날 예를 들어서 1억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2014년 9월 20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걸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또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랑 똑같죠. 이 누진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 때문에 누구한테 주나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증여세는 인별과세예요, 인별.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주고 뭐 둘째 아들한테 줬다. 이거는 합산하지 않아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은 것 따로, 할머니한테 받은 거 있으면 할머니 받은 것 따로. 이렇게 합산하지 않고 수중자별, 증여자별, 개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상속하기 전에 증여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재산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이따가 이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처로 공모마침 내용이 있으면 친절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세대 생략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안 주고 손자한테 줬다. 아들이 있는데 손자한테 줬다.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왔다가 아버지가 손자한테 가면 세금을 두 번 매길 수 있는데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한테 가면 한 번만 매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 세금을 더 내라.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 하면 손자가 받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을 내라. 30% 할증과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줬는데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때는 할증이 안 되죠. 직계죠, 직계. 아들이 없고 바로 손자가 직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공제 제도를 보면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 증여세 감면 제도가 있고요. 매년 25년까지, 27년까지 있었는데 매년 이제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 증여세 감면은 상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건은 똑같습니다. 30분 이내에 거주하고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요. 25년까지인데 매년 연장하니까요. 이제 조급하게 25년까지 받아야 되나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연간 합계액이 이제 1억, 1년에 1억이고요. 근데 이거는 5년에 2억이 아니라 5년에 1억입니다. 1년에 1억, 5년에 1억. 1억까지가 한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이제 양도하거나 농업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깎아줬던 거를 토해내야 되는데 이자까지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영농자들과 증여받은 이제 증여세 감면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 아들이 팔아버렸다. 아니면 농사를 안 졌다. 아무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졌다라고 하면 증여받은 자가 판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판 걸로 해야 이제 취득가액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매긴다라는 거고요.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증여는 상속세 때 만약에 10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10년 내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재산이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포함되는데 증여 감면을 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지가 많이 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라고 하면 조세통행제한법 제71조 농지 감면을 해서 1억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고 그 농지를 증여받으면 이 재산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상속재산 때 포함을 안 시키니까 미리 다 받는 게 아주 유리하다.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세금 감면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방세 편입니다. 지방세인데요.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지방세 중에 가장 이제 핵심 대목이 이제 취득세고요. 취득세는 3%, 3.5%, 상속인 경우에는 2.3% 있고요. 50%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5%, 1.75, 1.15인데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꼭 그 부가로 지방교육세 이런 게 따라 붙어요. 그래서 취득세율이 3%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4%고요. 3.4%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4%고 상속 같은 경우는 2.56%인데 50% 감면을 받으면 농특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죠. 농업 분야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그리고 이런 거고요. 지방소득세도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농지 소지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사후관리 요건도 다 비슷합니다. 거의. 농지에 대한 요건도 비슷하고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고요. 지방세 세금 감면 제도는 그냥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아까 이제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을 하나, 개인으로 영농을 운영을 하나, 똑같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취득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후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도 감면을 해주고요. 재산세는 근데 세율 자체가 너무 낮아서 재산세를 큰 감면을 해줍니다.